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 권력이 만찬회동 사흘 만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면서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모레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직접 참석합니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거리 두기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혀 완전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로 3월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3월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통 사용이 제한돼 머그잔을 이용해야 하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 제공이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활동 축소 입장을 밝혔던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와 돈바스 등 4곳에서 집중 공습에 나서면서 평화협상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미국은 6개월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류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변경되는 거리 두기 언제까지 시행됩니까? 네, 변경된 거리 두기 조치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은 현재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카페나 식당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합니다.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즉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차례 조정을 거치며 방역을 꾸준히 완화해온 데 이은 4번째 조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 우려,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 봄철 행락 수요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번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전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청한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요구가 거셌기 때문인데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되면 2년 가까이 진행됐던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졌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8만 273명입니다.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면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명 가까이, 2주 전과 비교하면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00만을 넘겨서 국민 4명 중 1명이 감염된 셈입니다.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추이가 뒤늦게 반영되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60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6,59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 1,299명으로 25일째 4자릿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높아져 64.4%입니다. 지금까지 사위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또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정에 피로감이 큰 가운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으로는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홍대거리는 점심 장사를 앞두고 상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또다시 소폭 완화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이번에도 역시라는 반응입니다. 영업시간이 1시간씩 찔끔 늘어날 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식당 하는 쪽에서는 24시간으로 좀 영업 제한은 풀어주고 뭐 인원은 뭐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인원 뭐 2명 더 풀어주고 1시간 연장하는 거는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완화하는 배경엔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텔스 오미크론 역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져 또다시 유행이 확산하면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소폭 완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 방역 긴장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유행이 또다시 확산하면 고위험군의 위협이 되고 방역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거리두기 제한이 더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반복되는 거리두기 조정에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말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사퇴한 국책연구원장과 소관기관 사이 통화 녹취에서는 청와대에서 사퇴 종용을 통보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확보한 녹취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YTN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11시 23분 손규용 당시 통일연구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모 사무총장 사이 전화통화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연구회의 26개 소관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가 통일연구원입니다. 통화 2달 전 연구회 이사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당시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손 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직접 시인하는 육성이 확인된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거기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뭐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과가. 민사수석에서, 예. 인사. 인사수석, 예. 예, 다른 별도는 제가 모릅니다. 또 통화에서 강모 사무총장은 2달 전 사퇴해야 할 소관연구원장 명단이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말에 3대 기관장 나갈 때 제 이름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제가 사무총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이상 망설 이유도 없었고. 근데 저도 좀 했던 게 의아했던 게 다른 그냥 이제 지나갔으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그게 11월 초경에 나왔어요. 그 뒤 사무총장은 손 원장 이름은 한 달 뒤에 나와서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며 정부 측 잘못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손 원장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사퇴한 보건사회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에서 청와대 주도로 사퇴 종용이 이뤄졌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건데 강 사무총장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YTN 취재진은 녹취록을 입수한 직후부터 강 사무총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전화기는 내내 꺼져 있고 메시지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녹취록에서 손 원장보다 먼저 사퇴한 것으로 언급된 한 기관장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YTN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방위적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원장이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인사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북한 통일 문제 전문가로 활동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손 원장이 통화 녹취보다 이틀 앞서 강 사무총장과 통화한 메모를 보면요. 당시 손 원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테니 자발적으로 사퇴해달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주고받은 문자에도 강 사무총장이 저쪽에 단단히 당부했다며 약속을 강조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손 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서울 동부지검 요청으로 퇴임 경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부처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앞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 상호 간의 협조라는 합의된 문구가 국민께 소개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감대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모레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직접 참석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인 신분이 될 때 4.3 희생자 추념식에 가겠다고 말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걸프 연안 6개 나라 협력체로 이루어진 이른바 걸프 협력회의 주한 대사들을 접견해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주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뭘 염치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민간기업에까지 청와대나 정부의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담당으로 김 여사 지인의 딸이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직원이 특정인의 딸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자리에 맞는 채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 나와 계약직 채용은 추천으로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8.2% 증가한 6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이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 증가로 27.9% 늘어 63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무역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0.4% 줄었습니다. 2월 거래량은 같은 달의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43.9% 줄어든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물가 상승 요인이 이어지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현행 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됩니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돼 왔습니다.
그동안 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겁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자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요금을 억눌렀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분명합니다. 한 차례 올려도 빈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입장이고요. 반면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내정된 이창용 후보자는 대외 여건 변화가 성장, 물가,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성장을 먼저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릴지 아니면 현행 1.25%로 동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이자 부담은 3조 2천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2019년)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공개 수배되면서 용의자들의 과거 행적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 주요 산들에서는 정상 표지석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주요 사건 경위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용의자들이 지금 현재 공개 수배된 상태인 거죠? 네, 그 사건의 그 내용은 그 피해자의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그 공범과 함께 보험금 8억을 편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2번씩이나 그 살해의 시도를 했고요. 결국은 그 가평의 한 계곡에서 물에 다이빙 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구조를 요청함에도 이것을 묵살을 한 이제 이런 그 혐의들입니다. 그 2번의 그 살해 시도와 관련돼서는 강원도 그 양양에서 상당히 그 독성이 강한 그 보고의 그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먹이는 이런 행위, 그리고 또 그 경기도에 지금 용인 쪽에 그 낚시터에서 익사케 하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공은 못하고 가평에서 결국은 살해의 혐의를 받았고 이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8억 원의 그 보험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도 무엇인가 좀 수상쩍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이제 그 거절당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항에 관한 그 조사가 인천지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이 그 지난 시점인데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 지명 수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사건 개요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변사 사건으로 그대로 묻힐 뻔했다가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수사 주체가 이렇게 상당히 변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그 처음에는 그 가평 경찰서에서 조사를 그 시작을 했습니다만 익사 정황이 명백하고 또 주변에 탐문 수사 등을 했더니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사 종결 처리를 그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유족의 그 지인이 그 일산 서부경찰서에 그 제보 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살인 미수 2건 그리고 살해 또 보험금 관련된 특별법 위반의 그 혐의로 의정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 고양지청에서 그 이 용의자들의 그 주소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지검으로 다시 이제 이첩을 했고, 그래서 인천에서 재수사를 그 시작을 해서 2020년 처음 소환을 해서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그 상황에서 이 용의자 2명이
행방을 감추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수사기관 세 곳의 이첩 등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은 처음에 초동수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이것이 증폭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한 그 언론 매체의 탐사 보도의 또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탐사 보도 매체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범죄의 혐의 관련성을 인지를 했는데 왜 수사기관은 인지를 못했는가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계획적인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정황들, 더군다나 보험금 자체가 상당한 액수이고 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 계획에 의한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30여 명의 관련인에 대한 단문조사 또 일정한 그 압수수색 등이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고 이른바 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위장 사고 가장을 통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 최근에 사실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그 살해 사건들을 이렇게 유형을 몇 가지로 좀 나눠 보면 네.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국내에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그 외도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즉 일정한 외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 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또 결혼 자체도 사실은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보험금 관련된 살해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는 처음부터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그 방법으로 보게 되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또는 이번 사례처럼 사고사를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적인 경우에는 이제 독극물을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제가 평가를 하는데 외도 관계 플러스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약점으로 포식적인 관점, 즉 일정한 표적을 삼아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한번 임시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들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함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대목들도 보이고요. 생전에 남편이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남편이 그 의존적 태도가 보이는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그 의존성 자체가 좀 평균보다는 좀 많이 나간.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여성 용의자가 남성을 상당히 정신적으로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봄직하고요. 더군다나 저 남성 그 피해자가 1년 연봉이 이제 6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네. 즉 도시락 편의점에서 살 돈이 없다. 또 생수 한 병이 지금 안타깝다. 또 운동화가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금 여성 용의자가 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경도 사실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샀다. 그러면 모든 그 경제적 결정권 자체가 좀 여성 용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지 무엇이 저렇게 의존성을 높이게 했던 것인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부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의존성을 이렇게 북돋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좀 여성 용의자가 갖고 있고 저 남성 피해자는 저기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대로 복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던가 뭐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추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결국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현재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외 도주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검거를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듯한 이런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일정한 위치의 가능성 정도를 파악한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루 전에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도주하는 이런 그 계획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보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는 이제 해석도 해봄직한데요. 네. 어쨌든 그 출입국 관리 서류라든가 출입국에 관계된 것을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미 그 파악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결국 그 중장기적인 도주 행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숨겨줄 수 있는 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를테면 연고선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와줄 수 있는 지인 관계에 대해서 수사의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 뭐 과거 같으면은 밀항도 가능하고 등등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봄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본과 인력과 연결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용의자들이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 그 시청자들이 제보의 역할, 또 무엇인가 지인들의 결정적인 수사에 대한 협조, 제보를 통한 그것이 이와 같은 용의자의 그 검거를 앞당기는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내용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권 산봉우리에서 커다란 돌들이 계속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왜 저지른 건지까지 설명을 간략하게 네, 상당히 좀 특이한 행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런 그 연쇄적으로 그 정상석을 훼손하고 실종하는 일을 했겠는가, 상당히 이제 궁금을 많이 자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결국 그 20대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했고요. 네. 검거 그 과정은 일단 이 사람을 목격한 그 목격자의 그 증언이 그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적인 이런 도구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진술도 있었고, 뭐 키에 대한 얘기도 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그 탐문 수사가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산 안에 CCTV는 없었습니다만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방범 CCTV 등을 그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극구 부인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의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고요. 그 본인의 그 범행 그 동기는 무엇인가 스트레스와 더군다나 정상석을 보고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불만을 느껴서 네. 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또 훼손하는 형태의 희열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와 상대적 박탈감을 범죄 동기의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한 4건의 그 정상석을 훼손한 혐의, 그리고 지금 그 바위의 안전 로프를 훼손한 이 2가지 그 혐의가 초점의 그 대상인데요. 네. 이 바위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소유권이 이런 그 산악회라고 한다면 기구를 이행해서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특수 재물손괴의 그 혐의가 강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 안전 로프를 훼손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요. 이것이 그 지금 시청 소속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공용 손상죄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가벼운 범죄 뭐 또는 흥미 때문에 생긴 범죄로 이게 치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상당히 그 사회의 안전성을 위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적합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회동 사흘 만에 신구 권력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인사권 문제로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인사권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는데 주고받은 말부터 양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인선을 놓고 임기 말 알박기 인선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모렴치한 처사다, 배우가 의심된다며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여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TBS 라디오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인수인계에 합의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정중한 사과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문제를 놓고도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인수위가 어제 돌연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추진할 거라고 공식화했는데 현 정부와의 협조에 선을 그은 거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방과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까지 곳곳에서 대립 전선이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협의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양쪽 다 표면적으로는 집무실 논의와는 무관하다. 정말 문제가 됐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겠냐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공식 채널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도 편안하게 그리고 신뢰감을 갖고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논의의 물꼬가 막 열린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건 서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소통과 협의 창구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거로 안다. 지난 회동에서의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일정도 전해주시죠.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조금 전 이곳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을 격려했고요. 오후에는 걸프 협력회의 소속 국가 주한대사들을 접견하는데요.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 속에 에너지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주말 일정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오늘 일요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첫 참석인데요. 당선인 측은 당선 후 다시 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무고한 양민 희생에 대해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또 도리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각 분과 간사단과 회의를 가졌는데 오는 4일 1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만나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는데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를 포함해 항공과 해운, 전자 분야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42만 2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0만 배럴보다 소폭 늘어난 양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요구한 증산에 생색만 낸 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인 580만 배럴을 고려하면 늘린 것도 아니어서 고공행진을 하는 유가를 잡기에는 턱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입니다. This is a wartime bridge to increase oil supply until production ramps up later this year. And it is by far the largest release of our national reserve in our history. It will provide historic amount of supply for a historic amount of time. 또 미국 내 원유 시추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Ultimately, we and the whole world need to reduc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ltogether. We need to choose long-term security over energy and climate vulnerability.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을 포함해
초소형 전자부품 최대 수출업체 등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상위 20대 부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머뭇거리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쥐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방패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 관측과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핵실험 재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핵실험이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복구 활동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리 정부 관측과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중지를 결정하고 한국을 포함해 5개국 외신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폭파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ICBM 시험 발사까지 재개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는 지난달 7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ICBM의 추가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조치로 전략 폭격기 비행이나 전함 항해와 훈련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무력 시위가 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ICBM 도발을 다시 감행할 경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정부는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재차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며 유엔에서 한국 및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가 코로나에 적게 걸린 부서에 포상하고 확진 이력이 없어야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 활동에 힘을 쏟는 일선 대원들 입장에서는 이 포상 기준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소방서 직원들에게 뿌려진 공문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직원들의 서기를 복돋아주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와 우수구급대원에게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황당합니다. 11개 부서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2개 부서를 뽑아 상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 포상 기준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확진자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열심히 일할수록 감염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수 구급대로 뽑히기 위해선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소방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게시판엔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원들을 2번 울리는 행위라는 의견과
공문 결제난 게 신기할 정도라는 비판 댓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 직원이 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대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해 이들을 격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YTN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3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료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황당한 지시가 일선 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포크, 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동승자 김모 씨가 숨지고 60대 운전자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택시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택시기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류현진이 올해는 팀의 3선발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토론토의 몬토요 감독은 텍사스와 시즌 개막 전에 호세 베리오스가 선발 투수로 나선다면서 이어서 케빈 가우스먼, 류현진, 알렉 마노와 기쿠치 유세이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이적 이후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류현진은 이에 따라 올 시즌에는 11일 텍사스와 홈 개막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처음으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이번 조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에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60%대 중반, 일반 병실은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에는 점진적인 완화 의견이 컸습니다.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도 일상적인 대응 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기준과 장례비 지원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면서 유족들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장사 시설에도 방역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고시가 폐지되어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 비용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사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에 있어 계속 방역 비용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시 폐지의 진행 상황과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며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압시설 중심의 특수한 격리치료 체계에서 일상적인 의료 체계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중간기적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2일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하여 487개소로 늘었습니다. 4월 4일부터는 동네 의원도 신청이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 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 예방 관리료는 4월 4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로써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검사와 대면 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 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 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해지며 중증 환자를 더 빨리 찾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시고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이용 시에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 전담병원 등의 요양 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 조치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진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기동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기동반은 박스로비드 처방 등 치료와 병상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의료진들의 참여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 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던 우크라이나, 미얀마, 베트남 등을 해제하여 이제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든 입국자의 격리는 면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탑승 제한 해제 등 국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등 현장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일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대본의 회의와 브리핑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본 회의는 앞으로 주 3회에서 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브리핑도 그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되 밀도 있는 회의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루 30만 명 내외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A2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현재 감소세가 더 분명해지고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령층과 미접종자에게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만큼 60세 이상은 반드시 3차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을 받은 고령층은 미접종자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치명률이 낮아집니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빨리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께서도 고령층의 감염 보호와 조기 진단, 예방접종을 위해 함께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현재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고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는 데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주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 중반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전면 조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창원 군항제도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올해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차를 타고 즐기는 벚꽃놀이 명소를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코로나19 탓에 축제는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35만 그루 벚나무는 꽃을 활짝 피워 뽀얀 자태를 뽐냅니다. 진해로 들어가는 관문 가운데 하나인 마진터널, 능선을 따라 꼬불꼬불 이어진 도로에는 새하얀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꽃잎, 그 꽃잎에 겹친 상충객 얼굴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가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밖에 나오니까요. 꽃도 이쁘고 기분도 상당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터널을 지나 이어진 여자천 주변 주택가, 벽화와 벚꽃이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봄하늘에 한 뼘 공간도 내어주기 싫다는 듯 온통 벚꽃이 뒤덮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벚꽃 세상입니다. 매년 이쪽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택가 쪽에 벚꽃 터널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기분도 설레고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 수줍은 듯 아직 연글지 않은 벚꽃은 활짝 핀 모습을 떠올리게 해 성큼 다가온 봄만큼이나 설렙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창원시 주요 벚꽃 명소 일부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진해는 지금 지천이 벚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봄, 차 안에서 즐기는 꽃놀이도 움츠렸던 마음을 피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첫날인 오늘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쑥 올라 예년의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영상 14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과 경남 곳곳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기온도 예년과 비슷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